엄마는 딸이 이혼을 해도 눈 하나 깜빡을 안 해?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산다니까. 나 복직 미뤘어. 애만 두고 어떻게 일을 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다른 부모들은 다 자식들에게 못해줘서 안달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여력이 되는데도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기적인 부모죠. 맞아.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엄마 인생만 즐기며 살아? 누가 그 나이에 헬스장 다니고 쇼핑하고 그러고 살아? 다 손주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주며 살지. 젊은 우리 인생은 생각 안 해? 엄마가 너희 인생 대신 살아줘? 그만큼 해줬으면 각자 인생 살면 안 되니. 젊은 인생만 가치 있어? 엄마 인생은 생각 안 해? 60 넘으면 다 산 것 같지? 너희도 한순간이야. 눈 감았다 뜨면 내 나이 된다고. 그때 너희들은 너희 자식을 위해 그렇게 살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허봉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또한 그녀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허 씨는 평생을 가정과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려웠던 시절도 여유로웠던 시절도 허 씨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웠어도 자식들의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자식들조차 그랬습니다. 부모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자신들 입에 들어가는 게 중요했고 부모 삶보다도 자신의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니 눈에 불을 켜고 돈 타령을 하고 당연히 부모가 아이를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30대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여전히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결혼까지 다 시켜놨는데도 여전히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부모의 상황이나 심정 같은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닌 듯 했습니다. 아버지 보험금은 어딨느냐 묻는 자식도 육아를 부탁하는 자식도 지긋지긋했습니다. 허 씨는 스스로에게도 뒷전이었던 자신의 인생을 뒤늦게나마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식을 이 정도로 뒷바라지했으면 할 만큼 했습니다. 남편도 떠난 마당에 스스로를 챙길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자식들 곁을 떠날 때가 온 것이었죠. 허 씨는 아들이 하나, 딸이 둘 있었습니다. 결혼 초 어려운 형편에도 셋이나 낳아 가진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허 씨와 남편은 평생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워낙 가난했던 탓에 결혼할 때 한 푼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 씨 부부는 자식들만은 그런 어려움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풀린 훗날에도 늘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을 때조차도 말이죠. 아꼈다가 싸질머지고 가. 좀 새 옷도 사 입고 그래. 맨날 그 조끼만 입고 있더라. 옷을 왜 사? 멀쩡한 거 입으면 되지. 있는 것들이 더해요. 냅둬. 다 나중에 자식 물려준다고 저러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뭐하러 애를 셋이나 낳아. 둘이나 셋이나. 허 씨의 친구들이 혀를 찼습니다. 이제 하나둘 결혼한다고 하면 식겁하겠네. 돈 많이 들어. 너 근데 노후 자금은 꼭 남겨놔야 해. 먼저 자식들을 결혼시킨 친구가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허 씨가 아무리 자식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노후 자금도 없이 퍼줄 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말은 얼마 안 가 실현이 되었습니다. 집도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보태준다잖아. 서울 집값 모르세요? 그러는 너는 서울 집값 모르냐? 어떻게 집 한 채 사달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아들 결혼시키면서 그 정도도 생각 안 하셨어요? 그 정도를 쉽게 내줄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
자식이 너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결혼을 앞둔 큰아들이 남편과 언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와서 같은 얘기를 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허 씨도 남편도 최소한 노후 생활을 할 정도는 남기고 자식들에게 전부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이상을 바랐습니다. 형편껏 보태야지. 집을 좀 작은 데로 옮기시면요? 우리가 말이냐? 네. 요즘엔 그렇게들 해요. 어차피 두 분이서만 사는데 넓은 집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집까지 팔아서 결혼 자금을 보태라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허씨 부부가 아들 결혼할 때 집값에 보태라고 도와주긴 했지만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전세를 얻어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1억 5천을 보태주고도 신씨 부부는 한동안 아들 며느리의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라도 딸이라는 이유로 오빠보다 적게 해주진 않을 거지?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도 전에 둘째 딸이 엄포를 놓았습니다. 차별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정말로 자식들 결혼시키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자식들 결혼도 못 시키는 시대인 듯 했습니다. 엄마 아빠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그건 옛날에 힘든 시절 얘기고. 요즘 누가 그렇게 결혼해? 안 하고 말지. 자식들은 부모의 지원에 고마운 감정을 갖기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남들 누구는 강남에 아파트 해줬다더라, 1억이 넘는 외제차를 선물해줬다더라 하며 비교하기 일쑤였습니다. 고생을 모르도록 키웠기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1억 5천이라는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피와 살을 깎는 노력이 필요한지 아들, 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무탈하게 자라, 무탈하게 직장 생활하다 결혼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그래도 인성은 바르게 키웠다고 생각했지만 남들에게만 그렇게 보였지 부모에게까지 바른 자식들은 아니었습니다. 누굴 탓하겠어? 다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거지. 그래도 자식인데 품고 가야겠지. 남편이 어느 날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막내딸까지 시집을 보낸 뒤였습니다. 몇 년간 자식들 셋을 결혼시키며 남에겐 말도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래 다 이런 과정을 겪나 싶었지만 이 정도로 지독하게 자식들의 밑바닥을 들여다본 사람은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부 돈 때문은 아니었고 사돈네와의 문제나 상견례 때문에도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끝나고 이제 되었다 싶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허씨 부부가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시킨다고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으세요? 명절에 찾아온 아들이 밥 먹다 말고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집값도 오르고 있고 얼마 전에 오피스텔도 하나 사셨다면서요? 허씨가 떠벌린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나 싶었습니다. 자식들을 다 보내고 나니 허씨 부부도 경제적으로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운도 따라줬고 말이죠. 이대로만 지내면 노후엔 좀 편안하게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었죠. 돈 좀 벌린다더니?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더 투자를 해야 더 발전이 있죠. 빌려주면 언제 갚으려고? 이전 같았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남편이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자식에게 베풀었을 텐데 여러 일을 겪다 보니 남편도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망설이는 듯 하다가 1년 안에 갚겠다고 했고
남편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아들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빚쟁이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아, 선우한테 전화해봤어요. 근데 선우 엄마가 대신 받더라고. 선우 엄마가? 근데 웬일로 그렇게 오래 통화했어? 안 그래도 사업 어려운데 돈 독촉한다고, 서운하다고. 허 씨의 말에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돈을 받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참 소희 오기로 했어요. 소희가? 저녁 먹고 간대? 응, 아이 생긴 기념으로 파티하자고. 최근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둘째 딸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파티까지는 아니고 허 씨 집에 와서 맛있는 것 먹으며 축하를 받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식사를 하면서 허 씨에게 말했습니다. 애기 보는 거 별로 걱정 안 되는데? 엄마가 해줄 거잖아. 당연하다는 듯한 그 말에 허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 낳으면 엄마가 다 키워줘야 해. 알겠지? 엄마가 어떻게 봐? 친정엄마가 봐주지 누가 봐줘 그럼? 네가 봐야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도 딸은 허 씨의 말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워? 당황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아이를 엄마가 키우지 누가 키운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육아를 도울 상황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 말이죠. 엄마 무릎 때문에 애 들었다 놨다 못해. 무릎이 왜? 하지만 오랫동안 주사도 맞아가며 치료하는 허 씨의 관절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관심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뒤에도 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럼 나 일은 어떻게 해? 정 힘들면 사람을 쓰던지 해야지. 돈이 썩었어? 다들 친정엄마가 봐줘.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에 맞벌이 하면서 애를 어떻게 키우란 거야? 부모 도움 없이. 그렇다고 아픈 몸으로 애를 돌봐달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딸은 투덜투덜 됐습니다. 옆에 있던 사위도 불편한 기색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한동안 계속 허 씨를 들들 볶았습니다. 당연히 봐줄 줄 알고 큰 걱정을 안 하고 있었다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자 심란했습니다. 딸이 임신한 것이 허 씨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더 안 먹고요? 배가 살살 아프네. 신경 쓰니까 그렇지. 허 씨만큼이나 예민해진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자식들 생각에 잠도 잘 못 자는지 새벽에도 자꾸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요새 들어서는 식사까지 잘 못하니 허 씨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막내딸이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허 씨 부부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까봐. 뭐? 허 씨는 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경악을 했습니다. 깨가 쏟아져도 모자랄 때 이혼을 언급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허 씨는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목소리를 죽여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게 중요한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3개월 됐어. 어떻게 처음부터 맞을 수가 있어? 같이 살면서 맞춰보는 거지. 왜 김서방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다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사위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 나열하며 흉을 봤습니다. 허 씨가 들어보았을 때는 별것도 아닌 것들이지만 막내딸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지 나중에는 얼굴이 벌개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허 씨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해라 말아라 할 것은 아닌 듯 해서 그러고 말았습니다. 허 씨가 같이 살아본 게 아닌 이상 딸과 사위 사이의 일을 속속들이 알지 못할 테니 말이죠. 그 뒤로 딸은 이혼을 한다고 그랬다가 그냥 산다고 그랬다가 하며 그 화풀이를 허 씨에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허 씨도 지쳐서 이혼을 하려면 해라 할 정도였죠. 그 와중에 아들은 계속해서 사업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했고 둘째 딸도 자꾸만 전화를 해댔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부모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모르겠어. 어느 날 남편과 식사를 하며 허 씨가 푸념했습니다. 그래도 어떡해. 우리 자식인데. 그렇게 자식들에게 시달리면서도 내 자식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답답하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몇 달 되지 않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는 게 스트레스 때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도 빠지나 보다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위암 말기였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투병을 하다가 너무나도 갑자기 허 씨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로부터 허 씨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그 아빠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아들이 말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선 뜬금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아들을 허 씨가 의아하게 바라보았죠. 아버지 보험 여러 개 들어놓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허 씨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아들은 주저리 했습니다. 보험금 받으셨어요? 기가 차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받으셨어요? 허 씨가 아무 말도 없자 아들이 답답하다는 듯이 재촉했습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사정 급한 거. 아들은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때마다 사정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순간까지도 그 사정이라는 것이 더 급한 모양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울던 모습이 지금은 아주 말끔했습니다. 자식들의 애도 기간은 참으로 짧았죠.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부모를 잊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출산을 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딸은 수시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아빠 밥도 안 차려줘도 되니까 잠깐 우리 집에 와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 그래서 곧 별거하게 될 것 같은데. 엄마 집으로 갈게. 그리고 자식 셋 중에서 혼자 남게 된 부모의 안부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허 씨는 지쳤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남편의 물건들도 정리가 됐다 싶을 때쯤 자식들이 다 같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카드 대금이 나가는 통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돈을 허 씨가 관리했습니다. 부동산도 전부 허 씨의 앞으로 되어 있었고 말이죠. 매정한 자식들이었습니다. 허 씨에 대한 걱정이나 연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부모의 삶 자체가 자식에게는 모두 뒷전인 듯 했습니다. 세 자식들은 찾아와서 각자 자기 얘기하기 바빴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외롭지는 않은지, 그런 건 궁금하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이만 돌아가 봐라. 피곤하다. 허 씨는 힘없이 자식들을 물렸습니다.
용건이 끝나지 않았다며 가지 않으려는 자식들을 억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자식들의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거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오고 연락하던 자식들도 허 씨가 남편을 잃고 시름이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줘야 한다고 저들끼리 말을 맞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남편이 아닌 자식들이었죠. 허 씨는 거의 한 달 가량을 자식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폐인이 된 채로 지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밥 잘 먹고 잘 자고 가끔은 외출도 하고 지냈습니다. 다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되돌아보았습니다. 사람이 깊게 고민하다 보니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도 없었구나 하고 말이죠. 허 씨는 가장 먼저 이 집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허 씨는 한 달 내내 머리가 터지게 생각한 결과였지만 자식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이사를 하신다고요? 부동산에 내놓으셨어요? 그래. 팔리는 대로 이사할 거야. 어디로요? 경기도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태어난 곳이 수도권이라 더 내려갈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지인들도 거의 근처에 있었고 말이죠. 그러자 아들은 눈을 빛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좀 생기겠네요? 아들의 머릿속엔 오로지 돈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정답을 말했습니다. 허 씨가 경기도로 이사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남은 돈, 저희도 좀 나눠주세요. 돈을 맡겨놓기라도 한 듯이 말하는 아들. 하지만 허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좀 떼줄 테니까 네가 엄마 데리고 살래? 그러자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고 네 아빠도 없이 혼자 살기 무서워서 그래. 그러니까 아들이 허 씨의 눈을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선우 엄마도 있고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들은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본래라면 징글징글할 정도로 돈 타령을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는 한동안 방문이 뜸했죠. 허 씨의 집은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금방 팔렸습니다. 이사 날짜를 넉넉하게 잡고 새로 살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교통이 나쁘지 않은 위치의 작은 아파트를 살 생각이었죠. 엄마, 이사하면 우리 애를 어떻게 봐준다는 거야? 나 얼마 안 있으면 복직해야 해. 엄마가 언제 애 키워준다고 했어? 못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고. 나도 봐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나도 일해야지. 부모가 둘이고 애는 하나인데 왜 못 키워? 그게 쉬웠으면 애초에 부탁도 안 했겠지. 엄마는 딸 걱정되지도 않아? 손주 보고 싶지도 않고? 걱정되지 않느냐는 말을 딸의 입으로 들으니 기가 찼습니다. 아무래도 역지사지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일도 안 하면서 애 좀 봐주면 어때서 그래? 그러는 너는 일도 하는데 돈 벌어서 도움 있어. 왜 그렇게 매정해? 그리고 소진이도 난리 났어. 소진이 이혼하면 같이 살기로 했다며? 그렇게 갑자기 이사해버린다 그러면 어떡해. 소진이 엄마 따라서 이직해야 되나 걱정하잖아. 왜 이렇게 중요한 걸 자식들이랑 의논도 없이 결정하느냐고. 같이 산다고 한 적 없다. 너희 인생은 제발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허 씨는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놓았던 오피스텔 하나는 남겨놓았습니다. 다달이 생활비는 들어와야 하니 말이죠.
혼자 살기 딱 좋은 경기도의 소형 아파트를 사니까 차익이 1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값이 꽤나 오른 덕이었습니다. 투자를 하든 어떻게 하든 나중 문제였고 일단 모든 돈을 통장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뿐만이 아니라 딸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로 이사를 해버릴 줄은 몰랐던 것 같았고 또 그만큼 많은 돈이 생길 줄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돈 타령이 시작됐죠. 허씨는 자식들의 성화를 전부 무시했습니다. 이젠 자식들을 알았습니다. 부모만의 사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작 사랑받은 자식들은 저들밖에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다 그런 줄 몰랐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그렇게 키운 탓일 테니 누굴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허씨는 새 집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이사했는지조차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째? 때깔이 고운데? 그래? 10년은 젊어 보이네. 혼자 사니까 더 좋은가 봐. 그러게. 웬일로 소고기를 먹자고 불러? 그냥 나한테도 좀 쓰면서 살려고. 로또 맞았어? 그건 아니었습니다. 늘 그 정도의 여유는 있었지만 아끼는 게 자식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 눈에는 궁상맞아 보인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죠.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허씨가 달리 보인다면 그건 혼자 살아서가 아니라 자식들과 떨어져서였습니다. 허씨는 더 이상 자신에게 아끼지 않았습니다. 좋은 옷 사입고 좋은 거 먹고 스스로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요즘 운동도 다녀. 무슨 운동? 매일 30분씩 나가서 걷기 하고. 아, 그저께 헬스장도 등록했어. 헬스장? 그 말에 친구들이 다들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헬스장이냐면서 남사스럽다고 했죠. 모르는 소리야. 헬스장 가봤어? 60대가 절반이야. 뭐? 정말?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허씨도 보고 놀랐으니 말이죠.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 모르기에 개인 레슨도 한 달치를 끊어 놓았는데 허씨 같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요즘은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운동하는 중장년이 많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한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절반 정도가 허씨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 허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태권도며 피아노며 미술이며 요가며 성인이 될 때까지 안 시켜본 것이 없었습니다. 원하면 뭐든 배우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허씨 스스로를 위한 어떤 것도 해본 기억이 없는 듯 했습니다. 지천에 널린 게 헬스장이었는데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면서도 이 정도의 운동도 할 마음에 여유가 없이 살았습니다. 어쩐지 좋아 보인다. 예. 허씨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인생이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스스로 가꾸고 스스로를 위하여 사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순이 소리를 듣던 허씨는 자꾸만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없는 외로움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말년에 필요한 건 자식들이 아니라 돈인 듯 했습니다. 이마저도 자식들에게 나눠져 버렸다면 혼자 남은 노후가 어땠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돈은 필요해도 같이 살 마음은 없어 보이는 아들이나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둘째, 그리고 제 코가 석자인 막내까지.
셋을 합친 것보다 노후 자금이 있다는 게 더 위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 허 씨가 원망스러웠는지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쩜 자식 생각은 안 나세요? 아들이 시킨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할 말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허 씨가 도와주지 않아 힘들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사업을 하라고 등 떠민 적도 없었고 도와주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허 씨를 원망하는 며느리가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너희 여유될 때 받으려고 전에 빌려줬던 5천만 원 돌려달란 소리도 아직 안 하잖니. 그거면 됐지. 5천만 원이요? 그래. 사업 자금 한다고 빌려갔던 거 말이야. 그거는 나중에 사정 좀 나아지면 갚어라. 그걸 받으시게요? 빌려준 돈 안 받는 사람도 있니? 허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소엔 전화도 안 턴 며느리가 돈 달라 그럴 때는 참 부지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허 씨는 편한 노후를 얻은 대신 자식들의 마음을 잃은 듯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있지도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엄마는 딸이 이혼을 해도 눈 하나 깜빡을 안 해?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산다니까. 나 복직 미뤘어. 애만 두고 어떻게 일을 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다른 부모들은 다 자식들에게 못해줘서 안달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여력이 되는데도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기적인 부모죠. 맞아.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엄마 인생만 즐기며 살아? 누가 그 나이에 헬스장 다니고 쇼핑하고 그러고 살아? 다 손주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주며 살지. 젊은 우리 인생은 생각 안 해? 엄마가 너희 인생 대신 살아줘? 그만큼 해줬으면 각자 인생 살면 안 되니. 젊은 인생만 가치 있어? 엄마 인생은 생각 안 해? 60 넘으면 다 산 것 같지? 너희도 한순간이야. 눈 감았다 뜨면 내 나이 된다고. 그때 가서 너희들은 너희 자식을 위해 그렇게 살래? 100세 시대라고 친다면 아직 3분의 2 정도 온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길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이었지만 자식들에게 뿌리지만 않는다면 허 씨 혼자 사는 데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허 씨를 보고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돈 쓸 줄도 모르는 천치라고 생각했죠. 엄마 목표가 뭔 줄 아니? 자식 셋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진 돈 다 쓰고 죽는 거야. 뭐라고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너희들이야. 너희는 부모한테서 졸업을 좀 해라. 나도 너희한테서 이제 독립하련다. 자식하고 등지고 사시다가 나중에 아프면 후회하시게요. 그럼 내가 묻자. 나중에 나 아프다고 매일 전화하고 찾아가면 너희가 받아줄 거야? 내 병수발 들어줄 거야? 그러자 입을 꼭 다무는 셋이었습니다. 질린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거봐라. 너희도 각자 사는 게 좋을 거다. 나중에 아픈 엄마 데리고 살고 싶은 거 아니면 엄마 돈도 건들지 말고 엄마 시간도 건들지 말어. 나도 너희한테 기대면서 살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어. 알아서 잘 살다가 아파도 내 돈으로 치료할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살아. 제사를 지내라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용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허 씨의 자식들에겐 아무런 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허 씨도 자식을 위한 그 짐을 내려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죽는 소리를 해도 노후 자금을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고 또 힘들다고 울고불고 해도 손주를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늙음하게 이혼한 딸 뒤치다꺼리하며 살 생각은 더더욱 없었죠.
허 씨는 비로소 자식들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병수발 들 것인지 으름장을 놓았더니 그럴 생각은 없는지 잠시나마 물러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 자식들을 위해 이제는 어떤 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럴 힘이 있다면 차라리 동네 한 바퀴나 더 도는 게 이득이었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왜 대들어?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아니, 내 나이가 이제 60인데 어머님한테 그 정도 말도 못해?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나이 자랑해. 그러는 당신은 어머님이 당신 며느리 험담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게 무슨 험담이야? 당신은 우리 집에서 못생기고 못 배워 먹었다는 말 들으면 칭찬으로 알아듣나 보지? 아, 왜 이렇게 꼬였어? 이것 봐. 이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시지.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다 내 잘못이라는 거야? 그래. 희준이네도 당신이 오지 말라고 했지. 당신은 어쩜 그러냐? 그거 좀 와서 전 부치고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싸고 돌아? 뭐? 그거 좀 와서 전 부치고 하는 게 뭐가 힘드냐고? 왜 또 흥분하고 그래? 그러는 당신은 그 쉬운 전 쪼가리 하나라도 붙여본 적이나 있어? 그걸 내가 왜 붙여? 그래, 귀한 장남이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성신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어머니와 시집 식구들 그리고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성 씨는 곧 60세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집의 메인 몸이었죠. 며느리 노릇이라는 걸 도대체 몇 년간 해야 끝이 날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했는데도 앞으로 도대체 몇 년이 남은 것인지 눈앞이 깜깜했죠. 60세가 다 된 나이에도 명절과 제사엔 시집에 가서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종일 전을 붙여야 했습니다. 80이 넘어서도 목에 핏대를 세우며 며느리들에게 호통을 치고 부려먹을 궁리만 하는 시어머니. 며느리가 대신 제사를 치러주길 바라는 시동생과 시누이들. 그리고 남편. 그 고됨을 마땅히 알아줘야 할 남편도 송 씨의 노동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무서워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이러고 살았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도 두렵지 않았고 시집 식구 중 누구도 송 씨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의미 없는 짓의 시간과 노력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 씨는 동서와 함께 며느리들의 반란을 보여주기로 했죠. 송 씨 부부는 아들 둘을 다 키워놓고 곧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모두들 그런 노후를 꿈꾸겠죠. 하지만 송 씨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지 않는데도 다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라는 건 전부 시어머니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노후에 편히 살 수 없는 이유가 시집이라고 하면 다들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말이죠. 너는 이 나이까지 그러고 살아? 말이 돼? 그래. 과장하는 거겠지. 손주 볼 나이에. 송 씨와 같은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며느리와 갈등이 있으면 있었습니다. 송 씨의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시어머니가 86세로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효심이 지극한 남편 덕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시집을 나몰라라 하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매트리스 주문해놨어? 다음 주에 배송해 준대.
좀 빨리 안 된대?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러게 그냥 어머님 동네에서 사는 게 낫다니까? 엄마가 혼자 어떻게 사? 그리고 엄마가 돈은 어디서 나고? 우리가 주문해 드리는 게 맞지. 그건 시어머니를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정한 것 말하면 입만 아프고 돈이야 두 아들이 매달 생활비를 대주기 때문에 어쩌면 송씨보다도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저 어머니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거면 자기가 전화를 할 것이지 꼭 이런 건 송씨를 시켰습니다. 어머님이 돈이 왜 없어? 나보다 많으시지. 도련님이랑 당신이 넉넉히 드리잖아. 아, 또 그 소리야. 당신 곧 퇴직하잖아. 우리도 계획 좀 하고 살아야지. 그만하자. 송씨가 말문을 열려고 하자 남편이 시작하기도 전에 대화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송씨는 할 말이 많았지만 입을 다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다가는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매번 이런 문제로 다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송씨도 쉽게 이 주제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바탕 하고 나면 지치게 되니 말이죠. 송씨의 시어머니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생 주부로 살았고 한참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도 소일거리 한 번 한 적 없었습니다. 조금 나오는 연금은 있지만 그걸로는 생활하기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남매 중에 아들 둘이서 시어머니의 생활비를 전액 대주고 있었습니다. 각자 달마다 80만 원씩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외에도 추가 지출이 있어야 할 때는 꼭 장남인 송씨의 남편이 주로 냈습니다. 남편은 책임감이 남달랐는데 송씨는 개인적으로 그 책임감이 아내에게도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참고로 매트리스 비쌌어. 100만 원 가까이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송씨 부부도 이제 노후를 걱정해야 할 때인데 이렇게 불시에 나가는 돈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차라리 형제끼리 모두 공평하게 나누면 모르겠지만 내 남매 중에 장남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나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남편 때문에 3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었다면 송씨도 좋은 마음으로 챙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송씨도 그리 못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송씨에게 좋았던 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란 사람은 말이죠. 이제 구순을 바라보는 시어머니는 여전히 송씨에게 모질고 독했습니다. 평생을 맞벌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사랑하는 아들 등골을 빼먹는 여우쯤으로 여겼습니다. 한편으로는 합법적으로 부릴 수 있는 몸종처럼 여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그런 몸종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복이었죠. 나 이번에는 정말 회사 빼기 힘들어. 그냥 하루 좀 쉰다고 하면 되잖아. 당신 회사는 그게 쉬워? 요즘 계속 야근하는 것도 일 때문인데 어떻게 나 혼자 제사 때문에 하루를 통째로 쉰다고 그래? 다른 일도 아니고 제사인데 왜 못 쉬어? 송씨와 남편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송씨의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지 송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제사도 아니고 나는 시할머니 제사에도 회사를 쉬고 가야 된다는 거야? 당연하지. 송씨는 얼굴도 모르는 시할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죠. 당신이 내려가면 되잖아. 나는 빼고. 송씨의 말에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당신 없이 혼자 내려가라고?
말이 돼. 아니면 당일에 회사 끝나고 내려가면 되잖아. 그럼 음식 준비는 어떻게 해? 남편의 말에 송씨가 살아온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어쩌면 송씨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잘못이었죠. 아니, 자식들이 오는 게 아니고 시골에 제사상 차리러 내려간다고? 시어머니 댁에서 하지? 그럼 다 거기로 모이는 거야? 시누이랑, 시동생이랑, 동서랑 모이지. 음식은 자기가 하고? 동서랑 둘이. 아이고, 아이고 소리는 송씨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송씨도 시집만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제사 때문에 송씨의 집에 올 일은 없었습니다. 죽어도 제사를 물려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살아계신 동안 도리는 하자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 집에서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가서 일만 하고 오는 게 마음 편했습니다. 결국 송씨는 회사를 하루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전날에 내려갔습니다. 당일 아침에 가는 게 보통이겠지만 새벽부터 일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늘 전날에 가야 했습니다. 동서 벌써 왔어? 회사를 마치고 가자 동서가 미리 와 있었습니다. 집이 송씨보다 좀 더 가까운 까닭이었습니다. 동서가 송씨를 보고 반가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리 줘봐. 내가 할게.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 동서를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미 식사를 마쳤고 늦은 시각이라 저녁은 건너뛰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아들들을 굶긴다고 말이죠. 얼른 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송씨는 동서를 다독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이미 시어머니는 깨어나서 부엌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이 그렇게 많아서 어디다 써? 시어머니가 내뱉는 말에 송씨와 동서가 서로 눈을 맞췄습니다. 빨리 움직여. 이래서 언제 다 해? 연로한 시어머니는 한켠에 앉아서 지시를 했습니다.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말을 해줘야 알아? 저거 봐, 저거. 하품하지? 이래가지고 오늘 안에 다 차리겠냐? 동서가 찔끔하는 얼굴로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송씨는 그런 동서를 이해했습니다.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하니 피곤하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야 하는 음식의 양이 거진 20인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음식 하나를 하더라도 한가득 해야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누이들까지 오더라도 10명이 안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음식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먹는 거라며 늘 차고 넘칠 양을 고집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들이 죽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신문지 깔어. 시어머니가 신문지를 발치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늘 많이 남아서 다 버리잖아요. 양을 좀 줄이면 어때요? 그러면 그냥 식탁에서 부치면 되잖아요. 그러자 거의 뚝배기 깨지는 듯이 쏘아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문지 깔어. 양을 줄이긴 뭘 줄여? 네 맘대로 할 거면 네가 시애미 해. 대충대충 할 거면 제사는 뭐하러 지내냐? 아이고, 알겠어요. 시애미를 아주 그냥 똥으로 알아. 내가 나가 죽어야지. 동서가 다급하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송씨가 주섬주섬 신문지를 깔자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도 인상을 쓰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군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불같은 시모의 성격을 알기에 또다시 참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바꾸고 싶은 것은 송씨뿐인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곧 환갑인데도 여전히 찍어 눌러야 직성이 풀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고운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늘 소리만 질렀습니다. 저러다 득음을 하지 하고 송씨 혼자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곤 했습니다. 희준이랑 영준이는 왜 안 데리고 오는 거야? 데리고 온다고 오나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다 지혜미가 제사를 똥으로 하니까 새끼들도 그러는 거지. 그리고 회사 때문에 평일에는 못 오죠. 그러자 시어머니도 투덜거림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손주들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게 자랑인 양반이라 그랬습니다. 또 아들들이 결혼을 아직 안 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손주 며느리가 있다면 혀를 차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동서 이리죠. 팔 아프지? 가느다란 동서의 팔을 보고 송씨가 뒤집개를 건네받았습니다. 워낙 허약 체질이라 송씨가 좀 더 하는 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은 듯 했습니다. 뭘 했다고 벌써 팔이 아파?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너 진짜 바보 아니냐? 어디가 부족한 거 아니야? 왜요, 어머님? 얼른 하고 치워야죠. 너도 똑같아. 아무튼간 내가 며느리 보기 치질이도 없어. 시어머니는 송씨가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안 든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송씨가 바보 소리를 들을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몰라 눈물이라도 찍었을 테지만 이제 그럴 때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부치던 전을 계속 부칠 정도의 내공은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쏙까지 말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송씨와 동서는 장장 5시간 동안 전을 부쳤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반쯤 누워서 생밤을 씹고 있는 남편을 흘겨보았습니다.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오는 순간 전 바구니가 뒤집어질 것을 알기에 가만히 있었지만 얄미운 것은 얄미운 것이었습니다. 송씨는 제사나 명절에만큼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그렇게 원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큰일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송씨의 큰아들이 결혼한 일과 남편의 은퇴였습니다. 이 2가지 사건 때문에 송씨와 남편은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당신 은퇴도 했는데 어머님 생활비를 좀 조정해 보는 게 어때? 아가씨들도 조금씩 내고. 송씨 마음 같아서는 아들들이 50만 원씩 내고 딸들이 30만 원씩 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얘기 진작에 끝났잖아. 그건 당신이 회사에 다닐 때 얘기고. 어떻게 지금처럼 계속 들여? 아,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래. 용돈 얘기가 나오면 꼭 나오는 단골 멘트였습니다. 여기서 더 얘기를 꺼내면 송씨만 나쁜 며느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현실로 다가오니 송씨도 남편이 말을 좀 들어줬으면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송씨를 타박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일이라면 덮어놓고 싫다 그러는 거 진짜 못된 거야. 마음 곱겠어. 기가 막혔습니다. 송씨만큼 시어머니를 챙기는 사람은 가족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조차도 입으로만 효도를 했죠. 틈만 나면 뭐가 필요하다, 뭐 사달라 하며 송씨에게만 전화를 거는 시어머니 때문에 다달이 별도로 나가는 돈이 늘 50만 원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병원비 등등까지 합치면
시어머니에게만 매달 150만 원은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건 송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다음 제사에 희준이랑 수정이도 다 오라고 그래. 뭐? 희준이네는 왜? 왜냐니? 거봐. 당신 정신 상태가 썩었다니까. 제사에 당연히 참석해야 할 거 아니야.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애들 회사는? 쉬어야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말 나이 들어 시어머니랑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어쩔 때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듯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남편과는 점점 대화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삿날이 되었을 때는 아들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송 씨는 아들에게 오라고 하지 않았고 남편이 전화를 한 모양이었지만 회사 때문에 시간을 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희준이는? 회사 때문에 못 온대요. 그놈의 회사는 장손이 제사도 못 오게 하냐. 우리나라에서 일이 많은 회사잖아요. 희준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희준이 처는 와야 할 거 아니야. 하루에 4~5시간씩 자며 밥 먹듯이 야근을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회사를 하루 쉴 수 있다면 송 씨는 집에서 퍼지게 자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종처럼 부려지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너는 며느리를 그렇게 길들여서 나중에 늙어서 혼자 제사 지내려고 그러냐?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많은 제사를 물려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시어머니는 손주는 못 와도 손주 며느리는 꼭 와야 한다며 한참을 열을 올렸습니다. 귀가 따가울 지경이라 동서도 옆으로 살짝 비켜 앉을 정도였습니다. 송 씨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노동을 이어갔습니다. 손주가 일 때문에 못 온다 그러면 별말 없더니 같은 직장에 다니는 두 사람인데 왜 며느리는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꼭 끝말엔 송 씨가 부족한 탓을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재료 손질을 하던 송 씨의 심기가 상한 것은 시어머니가 송 씨의 며느리 흉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걔는 인물도 못나고 잘난 거 하나 없는데 심성이라도 고와야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집을 우습게 아는 거지. 못 배워먹은 거야. 어머님, 송 씨가 들고 있던 쪽파 뭉치를 도마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뒤집어진 팔자 눈썹을 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송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인물 곱고요. 잘 배워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어요. 흉보지 마세요. 뭐야? 제 며느리 흉보는 건 제 자식 흉보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저는 제 자식 흉보는 건 절대 못 참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허참하더니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시 시어머니한테 대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긴다부터 시작해서 이래서 늙으면 죽는다로 끝이 났습니다. 늘 듣던 얘기였지만 오늘따라 듣기 싫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님, 네가 오늘 나를 잡았구나. 지긋지긋해요. 이놈의 제사도 그렇고요. 너 미쳤냐? 여보, 왜 이래? 아버지 제사에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 제사도 못 지내드리는데 당신 아버지 제사 알게 뭐야? 송 씨는 옆에 쌓여있던 전을 한 움큼 집어 신문지 위에 던졌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시어머니에게 잘못을 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절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남편이 성씨를 끌고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성씨를 탓했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왜 대들어?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아니, 내 나이가 이제 60인데 어머님한테 그 정도 말도 못해?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나이 자랑해? 그러는 당신은 어머님이 당신 며느리 험담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게 무슨 험담이야? 당신은 우리 집에서 못생기고 못 배워 먹었다는 말 들으면 칭찬으로 알아듣나 보지? 아, 왜 이렇게 꼬였어? 이것 봐. 이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시지.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다 내 잘못이라는 거지? 그래. 희준이네도 당신이 오지 말라고 했지. 당신은 어쩜 그러냐? 그거 좀 와서 전 부치고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싸고 돌아? 기가 막힌 한마디였습니다. 하나하나 펀치를 날리고 싶은 말들이었지만 마지막 말이 성씨의 코털을 건드렸습니다. 뭐? 그거 좀 와서 전 부치고 하는 게 뭐가 힘드냐고? 왜 또 흥분하고 그래? 그러는 당신은 그 쉬운 전 쪼가리 하나라도 붙여본 적이나 있어? 그걸 내가 왜 붙여? 그래, 귀한 장남이니까? 남편은 비꼬는 성씨의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성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랑 30년 넘게 살아왔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성씨는 겉으론 고요했지만 속에선 폭풍이 일었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성씨가 꼬리를 내린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씨의 반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동서? 나야? 성씨는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한 달 뒤가 또 제사였습니다. 성씨는 더 이상 시집 행사에 참여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동서였습니다. 성씨가 없으면 그 많은 일은 동서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동서가 성씨 대신 덤터기를 쓸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씨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동서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이제 절대 안 가요. 동서도? 두 며느리의 마음이 일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님 보고 저도 생각이 많았어요. 어머님한테 며느리들이 도대체 뭘까 싶어요. 어머님도 며느리셨으면서. 그래서 이제는 그런 취급을 받으며 제사를 지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도 50이 넘었어요. 할 만큼 했어요. 제사를 지낼지 말지도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 요즘은 그런 세상이래잖아요. 도련님 괜찮겠어? 집에 와서 대판했어요. 정말? 이혼하자고 하니까 깨갱하더라고요. 동서의 의외로 터프한 면모에 놀랐습니다. 그런 동서를 보자 진작 이러지 못했던 걸 후회했습니다. 그래, 배째자. 네. 배째라고 그래요. 어쩐지 동서의 목소리가 들뜬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시집 일을 하는 건 기본도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즘엔 착하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호구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호구가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두려울까 싶었습니다. 불러다 앉혀서 욕하는 것,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엔 도사였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송씨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도 아니고 말이죠. 쫓아내는 것, 쫓아내준다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뭘 어떻게 하든 안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을 그동안 오랫동안 미련한 짓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제삿날이 되었을 때 다들 두 며느리가 회사를 쉬고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얼른 짐 싸. 바로 출발하게. 퇴근해서 집에 온 송 씨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출발하긴 뭘 출발해? 나 내일 출근해. 뭐? 엄마한테 가야지. 당신 혼자 가서 젖달라 그래. 뭐야? 남편이 불시의 공격을 당한 듯 대꾸했습니다. 젖달라는 말보다도 송 씨가 안 간다는 사실이 충격적인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동생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반응과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자 하니 그 집도 난리가 난 것 같았습니다. 당신 진짜 왜 이러는 거야? 갱년기야? 아니면 갑자기 노망이 났어? 몰라, 당신네 제사 알아서 지내. 나는 내일이나 열심히 할래. 당신이 안 가면 어떡하자는 거야? 재수 씨도 안 간다는데 둘이 짰어? 텔레파시가 통했나 보지. 진짜 말장난 할래? 얼른 짐 싸. 엄마 기다려. 당신 은퇴했으니까 당신이 주부 아니야? 그러면 가서 전 부치고 해? 내가 어떻게 해? 왜? 별거 아니라며. 도련님이랑 둘이 사이좋게 하면 되겠네. 남편은 화를 내다가 설득하려 하다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데리고 가려면 당장 끌고 내려가야 하는데 정말로 무력을 쓸 수도 없는 것이었죠. 나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씻고 잘게. 그러자 남편이 답답한 듯 가슴을 퍽퍽 내리치더니 혼자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에 혼자 가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송 씨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 댁에 도착할 쯤이 되자 휴대폰에 불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 줄 알기에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 밤에 귀를 더럽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한테도 전화가 오고 배터리가 닳을 지경이었습니다. 전부 받지 않고 있다가 동서에게서 전화가 오니 받았습니다. 형님, 저 지금 드라마 보고 있어요. 그 인간은 혼자 갔고요. 그리고 송 씨와 동서는 서로 키득거렸습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여태 왜 그러고 살았나 몰랐습니다. 그리고 동서도 같은 말을 했죠. 속이 다 시원하네. 혹시라도 그 인간이 와서 한마디 말이라도 했다간 저 이혼해요. 송 씨는 다음 날 태연하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누구 하나라도 죽은 듯이 심각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 재수 씨랑 둘이 작정하고 제사를 망칠 수가 있어. 송 씨는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런 왜 망쳤지? 이상하네. 전 부치는 것도 별거 아닌데. 요리할 사람도 많잖아. 그러면 나이 든 엄마 보고 음식을 하라는 거야? 아들들이 하면 되지. 그 정도로 우리한테 제사밥 얻어드셨으면 조상님들도 뭐라고 못하실 거야. 이제 당신이 정성껏 모셔. 엄마가 이러면 유산 한 푼도 못 준다 그러시더라. 유산? 기가 막힌 소리였습니다. 유산을 못 준다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받을 게 없었습니다. 시골집 하나가 유일한 재산인데 팔아봤자 얼마 하지도 않는 걸로 나머지 인생을 저당 잡혀 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어서 매달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받는 시어머니가 유산을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옮기고 앉아있는 남편은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언이었죠. 내가 고민이 계속 됐었는데
당신 하는 거 보니까 결심이 선다. 무슨 결심? 당신은 아무래도 내가 아니라 당신 엄마랑 살아야 하는 사람 같아? 뭐, 이제 그만 엄마 품으로 돌아가.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이대로 갈라서서 당신은 엄마 모시고 천년만년 살으란 소리지? 당신 돈으로 엄마 생활비 드리고 해.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수입이 어디 있어서? 갈라서면 재산도 나눌 거 아니야? 딱 반쪽에서 가져가. 그러고 나는 수입도 없이 엄마 모시고 살라고? 그 정도 계산도 안 하고 여태 생활비를 퍼드린 거야? 그럴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알바를 하든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든 알아서 해. 당신 소원이잖아. 남편은 할 말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내심 자신이 장남이니 나중에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분명했으니 말이죠. 말은 안 했지만 여태 같이 살았으니 그 속내를 눈 감고도 알았습니다. 갈라서기로 생각하자 송 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듯 했습니다. 결국엔 모든 것이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를 함부로 대했던 것도 다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끼지 않으니 시어머니라고 아낄까요? 남편이 송 씨를 아꼈다면 장남 귀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송 씨를 그렇게 대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 걱정도 남편의 효자 노릇 때문에 늘 고민이 됐던 것이었죠.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시집을 끊어낼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있는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말년에 자신이 살 것 같았습니다. 얼굴만 보면 폭언을 일삼는 시어머니나 그런 아내의 편은 한 번도 들어준 적 없는 남편을 곁에 두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여태까진 자신이 바보 같아서 당했다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뭐든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니 말이죠. 남편은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며 노발대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먹었고 남편은 꼭 이혼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동안 전화로 송 씨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던 시어머니의 음성도 휴대폰에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들으면 누구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남편을 지목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 인간이 저 다시는 시댁에 안 가도 된대요. 동선에는 상황이 좀 더 나았습니다. 꼴이 말았구나. 이제 제사 안 가요. 아무것도 안 가요. 명절도 생신도. 그리고 송 씨의 남편도 동생네 사정을 들었는지 송 씨가 명절에 일하는 일 없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편이 해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송 씨가 결정할 일이었죠. 이혼하면 어차피 안 가도 돼.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어떻게 제사상 좀 차렸다고 이혼을 해? 그건 당신이 차려보면 알게 되겠지. 그리고 또 한 달쯤 뒤에는 제사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송 씨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없앨 게 됐지. 되긴 뭐가 돼? 당신 정신 상태가 안 고쳐졌는데? 당신네 집 제사를 하든 말든 나는 이제 상관없어. 송 씨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안쓰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을 봐서는 10년 이상 아들 곁에 있어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외롭진 않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송 씨는 비로소 노후의 그림이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괴롭지도 않았고 걱정거리도 없었습니다. 아마 30년 동안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모양인 듯 했습니다. 혼자 살게 되니 잠깐 외로움은 들었지만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었고 몸은 이보다 편할 수가 없었으니 말이죠.
송 씨는 집도 팔아 남편과 재산을 정리했고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이제는 귀를 때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 묵은 체중이 내려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 며느리가 제사 때문에 괴로울 일은 없겠다 싶으니 행복할 따름이었습니다. 칠순잔치 말이에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왜? 아버지 칠순잔치 한다니까 주변에서도 다 말리더라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 아, 글쎄, 칠순잔치 하면 민폐라고요. 100세 시대에 앞으로 팔순구순도 있는데 칠순부터 챙기냐고 그러던데요. 칠순에는 사람들 초대하면 안 된다잖아요. 아마 어머니, 아버지 친구분들도 안 좋아하실 거예요. 돈도 내고 그래야 하니까. 안 좋아하긴. 지난번에 영배 칠순에 나도 갔다 왔는데. 에이, 그건 그분이 눈치가 없으신 거고요. 맞아요, 아버님. 요새 칠순은 안 하는 게 추세래요. 사람들이 욕해요. 팔순부터 하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강순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남편의 칠순을 어영부영 보내버린 것이 후회됐습니다. 며느리가 하도 부담스럽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조촐한 식사 한 번으로 끝이 났습니다. 강 씨의 남편에겐 나름 의미가 있던 생일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것뿐이었다면 강 씨는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놓고는 다음에 손주 돌잔치는 성대하게 준비하는 며느리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 중요하다지만 그래도 시부모 눈치가 하나도 안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손주 돌잔치에 친조부모가 돈을 짜게 썼다며 강씨 부부에게 서운한 기색을 보이는 며느리. 부모의 감정이 어떻건 간에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며느리에게 실망한 건 강씨 부부였습니다. 늦둥이 아들이라 며느리도 어리기에 뭐든 맞춰주려 했지만 도무지 시부모를 위하는 마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부모에겐 끝도 없이 바라는 며느리에게 이제 강씨도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기분 상한 며느리가 손주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강씨는 딸이 하나 그리고 아들도 하나 있었습니다. 딱 10살 터울이 나는 자식들이었습니다. 둘째를 가지려 할 때는 그렇게도 안 생기더니 30대 중반에 뜬금없이 생긴 아들이었죠. 딸은 진작에 결혼해서 큰 손녀가 곧 중학교 입학을 앞두었고 그 밑으로도 손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3년째의 며느리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생겼구나. 수고했다, 수고했어. 축하해. 강 씨는 며느리와 통화하며 격하게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그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 때문에 눈물도 찔끔 나올 정도였습니다. 감사해요. 며느리도 울먹거리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곧장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어렵게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몸조심을 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겨우 가진 아이였으니 일하다가 잘못될까봐 두려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또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칠순 잔치는 꼭 했으면 하는데. 안 그래도 네 아빠한테 그 얘기 했더니 아빠도 은근히 했으면 하는 눈치더라고. 정말? 그런 거 싫다고 하시더니. 그래도 큰일 겪으니까 생각이 달라졌나 보지. 하긴. 나도 그래서 아빠 잔치는 했으면 한 거고. 그래.
그럼 네가 지용이네랑 상의를 잘해서 알아볼래? 알았어요. 내가 통화해 볼게. 그래. 끊을게. 이번 남편의 칠수는 가족들에게 나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기 2달 전쯤에 남편이 쓰러진 채로 발견된 일이 있었는데 병원에서도 깨어난다고 하더라도 뇌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곧 깨어날 거라고 했지만 며칠 동안 의식이 돌아오질 않아 강 씨는 꼼짝없이 남편을 떠나보내는구나 생각했었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었다고 훗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결혼식도 미루네 만회했지만 다행히도 남편이 깨어났죠. 그리고 하늘이 도왔는지 뇌 손상은 없었고 가벼운 후유증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어난 뒤에도 한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하도 호되게 알아 그런지 지금도 아들의 결혼 사진을 보면 남편만 앙상해서 꼭 해골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거나 가족들은 다들 아버지가 칠순도 못 지내고 가시는 줄 알았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환갑도 요새는 안 지낸다길래 건너뛰었는데 하마터면 마음에 내내 남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그런 걸 싫어해서 칠순도 잔치는 하지 말고 차라리 팔순에 하자는 말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건강에는 결코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있을지도 모르는 팔순을 기다리며 현재를 미루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도 강 씨의 딸도 이번 칠순을 좀 특별하게 보내자 싶었습니다. 가까운 지인과 친척들도 부르고 말이죠. 남편도 뭐하러 그런 걸 하냐는 듯이 얘기는 했지만 결코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아들네와 돈을 모아서 잔치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키울 땐 속 썩이더니 그래도 자식이 둘 있으니까 말년에 호강하네. 든든해. 남편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용이니, 여기 밑에 왔는데 문 좀 열어줘. 잠시만요. 아들과 전화를 끊고 잠시 기다리자 아파트 공동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강 씨의 손엔 큰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엔 반찬통이 5개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입덧이 심한 며느리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나마 좀 들어가네요. 살이 많이 빠졌어. 유미가 시큼한 거 아니면 통 못 먹어서요. 그래서 강 씨가 해온 반찬들도 죄다 식초가 들어간 무침 종류였습니다. 밥을 한 공기 비우고 며느리가 배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속이 답답해요. 급하게 먹어서 체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요즘 자꾸 그래요. 답답하고 우울하고. 임신해서 호르몬 때문에 그런가 싶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답하다는 소리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고는 임신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잔치를 하시겠다는 거야? 왜 또 그래? 요새 칠순잔치 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래. 돈도 많이 들고 진짜 스트레스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 좀 작게 하면 되지. 친척들도 부른다며? 그러면 못해도 40명은 되는 거 아니야? 지인들도 오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럼 적어도 4,500만 원은 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잔치만 해? 거기서 용돈도 드리고 그런 퍼포먼스도 해야 하는 거잖아. 두 집이 나눠낸다고 해도 그게 돈이 얼마야? 지금 오빠 혼자 벌고 있고 애기 태어나면 돈도 더 들 텐데. 부담스러워. 그래서 요즘 자꾸 속이 답답하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 아버지가 원하신다는데. 아버님도 너무하셔. 임신한 며느리한테 축하한다고 용돈 한 푼 안 주셨으면서.
강 씨는 며느리의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딸이 아이를 둘이나 낳았지만 아이를 가졌다고 돈을 준 적이 없기에 전혀 그런 쪽으로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서운하다는 며느리 때문에 심란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속이 답답했던 이유가 시아버지의 칠순 때문이라니 더욱 머릿속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전혀 서운하지 않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며느리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큰 돈 나가는 것 때문에 걱정인 듯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겐 아무것도 못 들은 척했지만 강 씨도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잔치를 하는 게 과연 맞나 싶어서 말이죠. 엊그제 정숙이도 잔치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애들이 어디라고 말 안 해? 아직이요. 하지만 남편의 은근한 기대에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강 씨의 집으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이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 아버지 칠순 잔치 한다니까 주변에서도 다 말리더라고요. 아들이 운을 뗐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해? 남편이 어리둥절해서 물었더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 글쎄. 칠순 잔치 하면 민폐라고요. 100세 시대에 앞으로 8순 9순도 있는데. 그 말에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아들이 참 능청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대화를 듣지 못했더라면 강 씨도 남편과 같은 반응이었을 테죠. 아마 어머니 아버지 친구분들도 안 좋아하실 거예요. 돈도 내고 그래야 하니까. 안 좋아하긴. 지난번에 영배 칠순에 나도 갔다 왔는데. 그건 그분이 눈치가 없으신 거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런가 싶은 것 같았습니다. 강 씨는 아무 말 않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들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요새 칠수는 안 하는 게 추세래요. 사람들이 욕해요. 그래? 아들 며느리의 말에 남편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간 뒤에 남편이 강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는 사람들은 부르지 말고 친척들이랑 가족들만 불러서 하자고. 이제는 강 씨도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보.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나눴던 얘기를 남편에게 해주었습니다. 칠순잔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잠깐 말이 없더니 한숨과 함께 입을 뗐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해? 나도 별로 안 하고 싶었어. 당신이랑 지선이가 하자고 해서 그런 거지. 결국엔 잔치가 취소되었습니다. 딸은 그래도 작게라도 하자고 했지만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해외여행이라도 보내드릴게요. 아, 돈 많이 드는데 무슨 해외야. 그래도 다리 안 아프실 때 가보시면 좋죠. 아이고, 됐어. 차라리 그냥 동해바다나 가고 말지. 남편의 말에 딸이 오히려 속상해했습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해 보이는 남편 때문에 강 씨도 속이 쓰렸죠. 하지만 결국엔 국내 여행도 미루다 가질 못했습니다. 그때쯤 며느리가 조산기가 있어 온 가족이 비상사태였습니다. 병원에 있대. 집에 오긴 왔는데 누워만 있는 모양이에요.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여행이야. 그럼 취소해요? 취소해야지 어떡해. 며느리가 당장 애를 낳을지도 몰라서 누워있다는데 속없이 놀러가. 며느리 서운하게. 당장 이번 주에 출발인데. 어쩔 수 없지 뭐.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으니 퇴원을 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강 씨는 웬만해선 가려고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놈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유미가 서운해할 것 같은데요. 괜찮다며? 절대 안정 취해야 한다고 그랬고 또 진통 오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예정일이 안 됐는데 자꾸만 진통이 온다는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를 두고 강 씨 부부가 여행을 가면 서운할 거라는 아들. 그 때문에 강 씨 부부는 결국 칠순 여행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괜찮을 때 가족끼리만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못 온대지? 지영이도 못 온다네. 진짜 아무리 그래도 어차피 못 올 거면 차라리 아빠 생신에 모였으면 됐을걸. 올케가 괜찮아질 거라고 미루자고 해서 미뤘더니 결국 생신도 지나고. 유미도 괜찮아질 줄 알고 미룬 거겠지. 며느리는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칠순맞이 식사 자리는 칠순이 며칠이 지난 뒤에 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빠 임플란트 2개, 그거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서운했는지 딸이 밥을 다 먹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무척 좋아했죠. 그리고 며느리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행히도 예정일 이틀 전에 나와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죠. 지선아. 근데 지용이가 그러는데 며느리 산후조리원 비용을 시엄마가 내주는 거라더라. 지용이가 그랬어? 그래서 진짜 그런가 궁금해가지고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는 안사돈한테 그런 거 받았어? 아니, 우린 우리가 냈지. 요새는 뭐 그렇기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 근데 무슨 조리원 비용이 이렇게 비싸? 얼마라 그러는데? 500만 원이래. 그러자 딸이 기함을 했습니다. 진짜 비싸네. 그 돈이면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 사실 아들에게 전화를 받고 강 씨 또한 그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남편이 자식들 부담된다고 해외여행을 마다했는데 2주일에 500만 원이나 하는 돈을 써야 하니 말이죠. 그래도 힘든 과정을 통해 낳은 아이라 몸조리도 잘해야 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축하 선물을 안 줬다고 원망하던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금이지만 며느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유별났습니다. 아기가 100일이 넘자 그때부터 돌잔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비롯해 다들 만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돌잔치까지 한대? 100일에 모인 것도 며칠 안 됐는데. 그리고 돌잔치도 가족들끼리 하면 되지. 하는 거 보니까 그만둔 회사 사람들까지 다 부르고 있다던데. 그렇게나 많이 초대를 해?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돌잔치 잘 안 하는 추세이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그 말했다가는 신우이가 눈치 준다고 할까봐 아무 말 안 했어. 너는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어제 올케한테 전화와서 돌잔치 선물 뭐가 좋겠다 막 그러더라고. 10여 년 전 일이지만 딸도 손주들 돌에 잔치까지는 하지 않았고 직계 가족들만 모여서 식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거의 결혼식처럼 치르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런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요즘에 돌잔치에 초대하면 욕해. 그리고 내 친구들도 돌잔치 안 했는데 나만 하면 속 보이잖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 애기는 우리 애기지.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돌잡이하고 그러면 되잖아. 그리고 뭘 벌써부터 알아보고 그래. 애도 아직 어린데. 미리미리 알아봐야지. 그리고 나 너무 서운해. 어떻게 가진 애긴데. 그러면서 며느리는 울고불고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며느리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강 씨는 거기에서부터 기분이 조금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려는 돌잔치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만둔 직장의 동료들도 초대를 한다는 게 농담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첫 아이라 애틋하니 이해하자 싶으면서도 시아버지 칠수는 그렇게 돈이 어쩌고 하며 부담스럽다고 그러더니 돌잔치는 200으로 될 문제가 아닌 듯 했습니다. 뭐? 호텔에서 한다고? 아니요. 유미가 그러자고는 하는데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어디서 한다는 거야? 대관 예약하고 왔는데 가격이 좀 되긴 해요. 대관료도 비싸고 식대가 1인에 8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인에 8만 원짜리 식사라면 오는 사람도 부담스러워 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성대하가 돌잔치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물어보아도 그 정도로 제대로 치른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집 센 며느리는 주변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막상 당일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연예인 시상식처럼 드레스를 차려입고 있던 며느리가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슴이 푹 파인 옷에 강 씨조차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토록 원하던 돌잔치라 그런가 며느리는 곧 기분이 들떴습니다. 엄마 반지 해왔어? 반지랑 팔찌. 너 때랑 똑같이 했지. 지금이 훨씬 비싸지? 딸의 말처럼 순금 돌반지와 팔찌를 하느라 상당한 돈이 들었습니다. 손주를 한 번 더 봤다가는 집안 기둥뿌리 하나를 뽑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남편의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반지와는 또 따로 축의금을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조금 줄 수도 없었습니다. 강 씨와 남편의 밥값만 하더라도 15만 원이 넘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올케가 사회자도 무슨 연예인을 섭외한다는 거 겨우 말렸대. 옆에 앉아있던 딸이 속삭였습니다. 참 기가 막혔죠. 자자, 우리 주인공 진환이가 첫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씩 도와주셔야 해요. 사회자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강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웬 상자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내밀었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사회자는 그 안에 돈을 넣기를 강요했습니다. 자, 10,000원이요. 에이, 아무리 해라도 통장에 10,000원 있으면 기분 안 좋아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돈을 걷었습니다. 다들 황당해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지목을 하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입구에서 낼 돈은 다 내고 들어왔을 테니 말이죠. 요즘 돌잔치 문화가 참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자, 우리 진환이 친할머니이십니다. 다들 박수 주세요. 사회자가 갑자기 강 씨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내미는 상자에 얼떨결에 현금 5만 원을 꺼내서 넣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놀리듯 말했습니다. 에이, 친할머니 맞아요. 저기 모르는 아저씨도 5만 원 넣었어요. 그러자 강 씨의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회자는 강 씨의 지갑에서 20만 원이 나올 때까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잔치 마무리되고 있을 때 강 씨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강 씨 같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지 복도에 10명 남짓 흩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고 있는 말은 죄다 며느리 험담이었습니다. 강 씨와 눈이 마주치자 그제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벗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니
다들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있던 아들 며느리에게 다가가자 며느리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왔지? 너무 속상해. 인원 못 채워서 우리가 메꿔야 해. 약속되어 있던 인원이 다 오질 않아서 식사 비용을 아들네 돈으로 일부 충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표정도 좋지 않았죠. 그래도 탈 없이 끝났잖니? 강 씨도 기분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지만 좋은 날 괜히 싫은 소리 하지 말자 싶어서 웃으며 아들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얼른 식사만 하고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 씨의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며느리의 화살은 강 씨에게 향했습니다. 어머님한테도 서운해요. 뭐? 나? 네. 자신에게 서운할 일이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남들은 친손주 돌에 반지랑 팔찌만 하지 않아요. 축의금도 냈어. 다들 아무리 못해도 1,000만 원씩은 줘요. 외손주도 아니고 친손주인데. 이 말에 같은 공간에 있던 여럿이 기가 찬 웃음을 내뱉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강 씨의 딸도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듣고 있는데 친손주 외손주를 논하는 게 참 철이 없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1,000만 원이라니. 다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부자들밖에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 산후조리원 비용부터 돌까지 강 씨가 쓴 돈을 합치면 그 근처 정도는 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투덜투덜하는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니 순금의 무게도 부족했고 축의금 금액도 부족했고 첫 통장 만들 용돈을 낼 때도 20만 원이면 적다고 했습니다. 귀한 손주에게 왜 그렇게 짜게 구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며느리의 말을 일그러진 표정으로 바라보던 강 씨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 해줬으면 됐잖니.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언짢아 하는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 같았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걸로 부족하다고 못하지. 어머님, 저는 그게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진환이가. 이제 돌된 애가 뭘 안다고 그러는 거야? 다 애미 욕심이지. 그러자 며느리가 상처 입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설마 아니 돈 가지고 불만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런 속내도 모르고 강 씨는 속상해하는 며느리를 달래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쩜 이런 바보가 있나 자책했습니다. 사돈은 얼마나 내셨기에 너는 사돈한테도 돈 부족하단 소리 했니? 도대체 안사돈은 얼마나 했는지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우리 진환이가 친손주니까. 그놈의 친손주 타령은 친손주든 외손주든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은 걸로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러는 너희는 아들 며느리로서 얼마나 해줬길래 그래? 네?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네 시아버지 칠순 잔치는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생난리를 쳤잖아? 생난리라니요. 저 그때 임신해서. 그래서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지용이 아빠 칠순 어영부영 지나갔잖아. 너희야말로 칠순에 따로 용돈을 드리기라도 했니? 순전히 며느리가 바꿔놓은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 부담 주기 싫다며 잔치도 해외여행도 마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힘들다던 며느리가 돌잔치를 이렇게 할 생각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시부모가 주는 돈이 적다고 불평까지 한다는 건 어이가 없는 걸 넘어섰습니다.
그래도 아들 며느리 예쁘다고 여기까지 와서 축하해줬더니만은.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둘 강씨 일행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용이 너도 할 말 없어. 둘이 아주 그냥 똑같아. 강씨가 말리는 아들을 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럴 생각 없다. 강씨는 바로 옆 선물들이 전시돼 있는 테이블 위를 살펴보다가 자신이 선물한 반지와 팔찌를 발견하고는 얼른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마음에 안 찬다니까. 이건 내가 다시 가져갈게. 어머님, 엄마, 그리고 축의금 받은 걸 넣어놓은 가방을 또 낚아챘습니다. 돈도 이 정도 줄 바에는 안 주는 게 낫지. 밥도 안 먹었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갈게. 아, 맞다. 산후조리원 비용? 그것도 대충 이 정도 가져가마. 아까 무슨 통장 만든다고 사회자 양반이 뺏어간 20만 원이랑. 축의금 들어온 돈에서 한 뭉탱이를 집어 강씨의 가방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 며느리는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씨는 줬던 걸 고스란히 되찾았습니다. 그쯤 되자 남편도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강씨를 말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돌잔치니까 끝까지 잘 맞춰라. 금반지 팔아서 아버지랑 좋은데 놀러나 가야겠다. 그렇게 하고 저벅저벅 발길을 옮기니 근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죄다 강씨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한 것 같았습니다. 강씨는 사람들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뭘 그렇게 씩씩대? 남편은 오히려 태연해 보였습니다. 열받지 말어. 당신 말대로 그거 팔아서 맛있는 거나 사 먹자. 이거 팔면 맛있는 거 10번, 아니 20번은 더 사 먹어. 알어? 이제 자식 그만 신경 쓰고 살자는 말이야. 남편도 말은 안 했지만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운함은 강씨보다 클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전화를 해댔습니다. 그 중에는 딸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통쾌했다는 반응이었죠. 아들 며느리가 뭐라고 변명하든 들을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게 진작 잘하지. 왜 이제 와서 그게 아니네 어쩌네 하는지 몰랐습니다. 강씨는 자식에게 물은 사람이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었습니다. 자식이라 그냥 넘어가는 것도 정도가 있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강씨는 아들 부부와 멀리 지냈습니다. 그런데 강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강적이었습니다. 곧이어 둘째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첫째가 그렇게 힘들게 생겼었는데 둘째는 어째서 금방 생긴지 몰랐습니다. 대면대면 지내는 동안 병원 다녔는지 어쨌는지 강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궁금해하지도 말자 생각했죠. 하지만 아들 며느리가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또 입덧 때문에 유미가 진환이 보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육아를 도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강씨가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밖에 모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어째서 자식 노릇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런 모렴치한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싶었습니다. 미역이 아까웠습니다. 내가 왜 봐줘? 행여나 친손주 어쩌고 하지 말어라. 강씨는 더는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서운하다고 난리였습니다. 너희가 좋아서 낳아놓고는 왜 그 책임을 부모한테 떠넘겨? 육아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조부모이기 때문에 손주를 위해선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돌잔치에 앙금이 남아있는 강 씨에게 할 부탁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친손주인데 얼굴도 보기 싫으시다는 거예요? 얼굴 안 보여주면 말지, 뭐. 강 씨는 그대로 아들 며느리를 돌려보냈는데 가면서도 서운하다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운한 건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죠. 그렇게 며느리가 둘째를 낳았는데 강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땡전 한 푼 주지 않았고 손주 구경한다며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자 며느리는 섭섭하다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용건은 그게 끝이야? 지금 내가 좀 바쁘거든. 이만 끊자. 강 씨는 더는 며느리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불편할까봐, 부담스러울까봐 한마디 하는 것도 그렇게 신경을 썼었는데 다 부질없었습니다. 아무리 시부모가 노력해도 며느리에게는 늘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시부모라고 늘 며느리 눈치만 보며 살 수 없었습니다. 해줘도 끝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애 봐달라는 부탁도 거절하고 둘째 손주 잔치하자는 말도 거절하고 강씨 부부는 여행이나 다녔습니다. 손주들한테 들어가는 돈으로 차라리 우리에게 쓰자고 다짐하니 할 수 있는 것도 많았고 여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단골 멘트를 했습니다. 섭섭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언제 너희한테 돈 한 푼이라도 달라 그러니? 여행 간다고 경비를 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한테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어라. 너희는 내 칠순도 챙기지 말고 우리 팔순 구순 다 신경 쓰지 말어. 나도 돌잔치고 뭐고 신경 안 쓰고 살 테니까. 그럼 서로 서운하거나 부담스러울 일도 없잖아. 아들 며느리는 뒤늦게 오해를 풀겠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차는 떠났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기차는 없었죠. 부모 생각하지 않은 자식은 강 씨도 필요 없었습니다. 더는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